이번 31번째 편은 맨해튼 프로젝트가 시작하여 시설과 설비가 갖추어지는 과정과 개발 과정에서 마주치는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설명하려 합니다. 연구소는 뉴멕시코주 로스알라모스에 마련되어 과학자와 그 가족들이 모이게 됩니다. 우라늄 235의 농축을 위한 시설은 테네시주 오크리지에 만들어지는데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공장이 설립됩니다. 플루토늄의 생산과 분리를 위한 시설은 워싱턴주 리치랜드에 설립됩니다. 과학자들은 폭탄의 원활한 폭발을 위한 기초 연구를 진행하며 생산시설의 설계는 과학자들이 담당하고 설비의 제작과 설치는 민간 회사가 담당하여 진행되는데 거의 모든 것이 최초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맨해튼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미 전역에 퍼져 있는 대학에서 진행되는 연구들을 모아 보안이 유지되는 격리된 상태에서 중앙 집중식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뉴멕시코주 산타페 근처의 로스알라모스 부지를 확보하여 Y구역이라 부르고 거의 아무것도 없던 곳에 연구소와 연구 인력의 거주지를 건설합니다. 연구소 부지는 교통이 편리하고 충분한 물이 공급되면서 연중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일기가 온화하고 노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 곳이지만 안전을 고려해 근방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근처의 지역사회가 프로젝트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로브스는 폭탄 설계를 위하여 고도의 재능 있는 전문가를 데려와야 했기에 연구와 생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시설을 만들려고 했으나 예산상의 문제 등으로 생활 여건은 만족스럽게 건설되지는 못했습니다. 1943년 3월 15일 오펜하이머는 소수의 준비팀을 이끌고 도착했고 이후 4주 동안 과학자들과 그의 가족들이 자동차와 기차로 속속 도착했습니다. 숙소가 준비가 안 되어 있어 약간 떨어진 농장에 숙소를 마련하고 버스로 이동하고 식사도 산타페에서 트럭으로 날라 해결하는 고난을 겪으면서 시작합니다. 오펜하이머는 궁극적으로 모든 전쟁을 끝내는 일이라고 독려합니다. 연구소 부지와 더불어 생산 설비를 위한 부지도 구입하였습니다. 그로브스는 1942년 9월 프로젝트 책임자로 임명된 직후 테네시주의 클린치 강변에 접해 있는 5만 9천 에이커를 구입합니다. 인구가 11만 명 정도의 녹스빌의 서쪽 지역으로 산으로 둘러싸인 비포장도로만 있는 고립된 지형이었습니다. 여기에 우라늄 235를 농축시키기 위한 공장을 건설하게 됩니다. 경계의 능선 이름을 따 오크리지라 이름 붙이고 철조망으로 둘러싸고 클린턴 엔지니어링 공장이라 명명하며 7개의 출입문을 만들어 1943년 4월부터 일반인들의 출입을 금지합니다. 건설 초기 13,000명의 종사자를 수용할 수 있는 마을로 건설하지만 고용 인구가 8만 명이 넘게 증가하여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미국에서 꼽히는 도시 수준의 인구와 미 전체 전력의 10분의 1을 사용하는 장소로 변모합니다. 여기에 맨해튼 프로젝트의 본부가 위치하게 됩니다. 플루토늄 생산은 규모도 커야 되고 위험한 방사능 물질을 생산하기에 별도의 부지를 마련합니다. 1942년 12월 페르미의 CP1 원자로의 성공적인 시험 가동 후 부지를 물색하는데 방사능 물질의 유출로 모든 공장이 일시에 정지될 수 있으므로 오크리지 지역은 제외합니다. 부지는 거의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은
워싱턴주 시애틀 남동쪽 리치랜드 컬럼비아 강 근처에 고립된 지형의 50만 에이커를 구입하여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핸포드 엔지니어링 공장이라 하고 수만 명의 건설 인력을 수용하는 시설 건설이 시작됩니다. 대형 원자로의 설계는 위그너가 책임을 맡고 건설은 듀퐁 회사에서 하게 됩니다. 원자로의 냉각을 위한 정수장이 1943년 8월 완성되는데 인구 100만 명 정도 도시에 충분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1944년 9월 원자로가 완성되어 12월부터 플루토늄을 생산하기 시작하여 1945년 후반기까지 수십 킬로그램을 생산하게 됩니다. 1943년 4월 초 오펜하이머는 과학자들을 위한 일련의 강의를 개최합니다. 오펜하이머 밑에서 연구했던 서버가 고속 분열 실험 등 원폭 개발 계획에 대하여 강의를 하였고 이를 콘돈이 로스알라모스 프라이머 LA1이라고 하는 보고서를 만들어 모든 참여 과학자들에게 배포하였고 후에 참여하는 과학자들에게도 배포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모르고 참여한 특히 화학자들과 실험 물리학자들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 보고서를 요약하자면 프로젝트의 목적은 핵 분열하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 속에서 고속 중성자에 의한 분열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실제적인 군사 무기 폭탄을 만드는 것이다. 로서 우라늄 235 1kg은 약 2,000톤의 TNT와 동등한 위력이라는 것입니다. 초기 연구자들의 첫 번째 문제는 임계의 질량을 예측하였지만 임계의 질량에 도달했을 때 모든 우라늄 235가 연쇄 반응을 순식간에 일으킬 수 있도록 폭탄을 설계하는 것이었습니다. LA1에 언급된 몇 가지 방법 중 하나의 방법은 한 덩어리를 우라늄 238의 구형 반사체를 가진 다른 한 덩어리에 초속 1km로 발사하면 결합하는데 0.001초 정도 걸리게 되는데 완전히 결합하기 전에 일부가 초임계 질량에 도달하여 연쇄 반응이 시작되면 폭발은 100만 분의 1초 내에 아주 일부만 폭발하면서 끝나버리게 됩니다. 다른 제안도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오펜하이머의 제자로 표준국에서 일하다 참여한 실험 물리학자 네더마이어가 새로운 방법을 제안함에 의하여 실마리가 풀리게 됩니다. 내폭이라 불리는 방법으로 LA1에서 언급한 충돌에서 중심부의 팽창이 문제이므로 구형 반사체에 빙 둘러 폭약을 설치하여 기폭시키면 내부를 향해서 압축시키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모든 우라늄 235를 임계 질량에 도달하게 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처음에는 오펜하이머를 비롯하여 거의 모든 학자들이 외폭을 우려하여 강력하게 반대합니다만 시험해 보도록 지원하여 데이터를 얻게 되고 압축 문제의 연구를 하던 노이만이 방문으로 가능성을 검증받게 되고 플루토늄도 내폭으로 임계 질량을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라늄 235 폭탄은 한 덩어리가 발사되는 포신 구조이기에 길쭉한 모양이 되어 리틀보이라 불리는 폭탄이 만들어지고 내폭에 의한 플루토늄 폭탄은 둥근 모양이기에 팻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동위원소 분리에서 원심 분리기 방법은 효율의 문제로 1942년 11월 포기합니다. 전자기적 방법은 버클리의 로렌스가 개발한 방법으로
자기장 속에 전하를 띠는 물질이 질량에 따라 분리되는 원리를 사용하는 것으로 켈로트론이라 불리는 장치를 만들어 농축시키는데 효율이 떨어지고 인력과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가 있지만 검증된 방법이었기에 진행되었습니다. 전자석을 만드는 코일로 모자라는 구리를 대신하여 은을 사용하기로 하여 재무성으로부터 13,500톤을 그로브스가 보증을 하여 빌려 사용했는데 당시 3억 달러 가치였고 해체하여 완전히 반환된 1970년에 100만 분의 1보다도 적은 양만 손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설은 오크리지에 1943년 2월 완공되었고 장치는 8월부터 첫 번째 트랙의 시운전을 시작하였으나 계속 문제가 생겨 보완하면서 새로운 트랙을 증설하였고 1944년 3월 수백 그램의 우라늄 235를 분리할 수 있었는데 농축 비율은 13에서 5%에 불과했습니다. 이 시설을 Y12라 부르고 운영은 테네시 이스트만사가 맡았는데 고졸 여성을 고용하여 운전하는 데 대하여 로렌스는 걱정하였지만 별 문제없이 운영되었다고 합니다. 가스 확산법은 일찍이 검토된 방법이었는데 문제는 원재료 6불화 우라늄의 부식성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금속은 부식이 되기 때문에 확산 차이를 만드는 장벽 물질, 파이프와 모터가 망가지고 진공 이음새도 부식이 되는 문제 등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분무식 도금법에 의한 니켈 도금 철망 장벽 물질이 작동하는 걸 확인하고 1943년 1월 건설이 시작되었는데 10km가 넘는 장벽, 파이프, 모터에 전혀 유기 물질을 사용하지 못하기에 이러한 대형 설비는 당시까지 건설한 적이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새로운 물질의 개발로 해결되었는데 전후 테플론이라는 상표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모든 파이프를 니켈로 만들어 사용하면 미국의 전체 생산량이 모두 필요하기에 내부를 니켈로 도금하여 사용하였습니다. K25라 부르는 이 시설은 계속되는 문제로 인해 영국팀의 검토를 받게 됩니다. 버클리의 에이블스는 맨해튼 프로젝트와 별도로 해군연구소에서 우라늄 농축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잠수함의 활동 반경을 높이기 위하여 핵동력 공급 장치를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페르미의 반응로는 너무 커서 잠수함에 실을 수 없기에 농축된 우라늄 235를 사용하면 반응로를 소형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라늄 235의 농축을 위하여 독일의 클루시우스가 처음 고안한 열 확산법을 이용한 효율적인 방법을 발명하게 됩니다. 이를 토대로 1943년 1월 보고서로 작성하였습니다만 맨해튼 프로젝트에서 해군은 완전히 배제되었기에 맨해튼 프로젝트 쪽에서 모르고 있었고 에이블슨도 맨해튼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상황을 거의 모르고 있었습니다만 오펜하이머가 책임자로 핵폭탄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친분이 있는 과학자를 통하여 알리게 됩니다. 오펜하이머는 에이블슨의 보고서를 1년 뒤에야 보게 되는데 제한된 농축 방법도 중요했지만 그때까지 우라늄 농축을 위하여 몇 가지 방법의 병행만을 생각했지 단계별로 다른 방법을 사용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열 확산법을 사용하는 설비를 새로 건설하기로 하여 1944년 7월 착공하여 9월 가동을 시작하고 S50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S50 설비로 1% 정도로 농축한 후
K25 설비로 23%로 올리고 Y12로 최종 89%를 얻어 원폭에 사용할 우라늄 235를 생산하게 됩니다. 맨해튼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보안이 유지되고 사회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외딴 곳으로 로스알라모스의 연구소가 핵폭탄 원료인 우라늄 235의 농축 설비는 오크리지에, 플루토늄 생산과 분리의 설비들은 리치랜드에 세워집니다. 이 과정에서 연 인원이 10만 명 이상이 고용되고 20억 달러 가까운 예산이 투입됩니다. 과학자들은 개발 과정에서 마주치는 문제들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힘을 모아 해결하면서 원폭 개발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편을 요약하면 연구소는 로스알라모스에 건설되면서 과학자와 그 가족들이 1943년 3월부터 모여 연구를 시작하였고, 우라늄 235의 농축을 위한 시설은 오크리지에, 플루토늄 생산과 분리를 위한 시설은 리치랜드에 건설하게 됩니다. 과학자들은 폭탄의 효율적인 폭발과 동위원소 분리시설 건설에서 마주치는 문제에 대하여 시행착오를 겪으며 해결해 갑니다. 다음 강의는 1945년에 접어들면서 핵연료가 폭탄을 만들 수 있을 만큼 확보되어 폭탄을 조립하는데 폭탄 투하를 준비하는 과정과 폭발 과정이 훨씬 복잡한 내폭의 플루토늄 폭탄을 시험하는 과정인 트리니티를 설명하겠습니다.